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 좀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등장을 합니다. 제일 먼저 말씀을 드릴 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검찰이 뇌물죄 명목으로 수사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이 얘기가 지금 부각됐습니다. 그렇게 해야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계좌에서 5천만 원이 빠져나갔다 그러잖아요. 오늘 민주당 의원총회가 있었는데 이제 조국은 덮고 그만하고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데 집중하자, 이런 얘기가 주를 이뤘다고 합니다. 참 사과 한마디 없고 우리가 그때 잘못했다, 그 인사청문회, 그 국정감사, 여러 상임위 국정감사에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악을 쓰면서 조국 구하기에 맨몸을 던졌던 그 숱한 민주당 의원들, 그리고 갖은 방송 신문에 출연하고 인터뷰하면서 단지 의혹만 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느냐부터 시작해서 그런 일들이 국민들 내외에 잊혀질 것 같습니까? 그런다고 해서 세탁이 될 것 같습니까? 참 씁쓸합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이슈가 되는 것 중에 제가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얼마 전에 이철희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했죠. 그리고 표창원 의원이 어제 내년 총선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정말 시쳇말로, 정말 속된 말로 조국 구하기를 위해서 그 빠졌던 똥물에서 빠져나와 빤스런을 하는 게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표창원 의원 그리고 이철희 의원이 의정활동을 잘했느냐 못했느냐는 제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국회에 근무하는 보좌진들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민주당 보좌진들도 좀 많이 알고 있는 편인 사람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정말 의정활동이 뛰어나다 이렇게 평가를 하기에는 어렵다고 봅니다. 오히려 누구보다도 문재인 좌파집권 세력의 홍위병이 돼서, 전위 세력이 돼서 그 문논리에 막무가내 쉴드에 앞장섰던 사람들로 기억될 뿐입니다. 그분들이 딱히 법안을 잘 만들었다든가 아니면 정말 국민들을 위해서, 민생을 위해서 노력했다라는 흔적들을 잘 찾을 수 없더라고요. 제가 의안정보 시스템에 들어가서 그분들이 발의한 법안까지 다 훑어봤습니다. 근데 평범한 수준입니다. 특히 이철희 의원 같은 경우는 홍영표 원내대표 시절에 원내 수석 부대표를 했지 않습니까? 패스트트랙 야합을 했던 4월 달에 정말 열심히 그 야합을 이끌었던 그런 장본인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 자유시민이 그분에 대해서 평가를 하겠습니까? 좋은 평가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그분이 하는 말, 이철희 의원이 하는 말, 국회가, 정치가 해답을 주지 못하고 문제가 되어버렸다, 뭐 이런 말장난을 하시지 않습니까? 정말 이번 20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이 국회라는 정치를 경험한 것처럼 말을 하죠. 이럴 줄 알았으면 국회는 안 하는 건데, 이런 건데. 근데 실상 그분이 2000년대 초중반에 김한길 의원 보좌관이었잖아요. 그때 당시 얘기를 들어보면 누구보다도 이 정치 생리를 잘 알고 잘 활용했다고 합니다. 어이없지 않습니까? 표창원 의원. 또 표창원 의원은 또 어떻습니까? 정말 유명한 사건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님 누드화를 합성해서 국회 내에서 전시를 강행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때 당시 더불어민주당 보좌인들이 표창원 의원에 대해서 어떤 말을 했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국회의원의 품위와 그리고 국회의원의 상식을 반하는 저런 일들까지 하는지 창피해 죽겠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국회의원이 군대 제대하는 듯이 병역 의무를 한 것처럼 그렇게 포장을 하고 정말 끝까지 가증스러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표창원 의원은 용인 지역구 국회의원이죠. 그리고 이철희 의원은 비례대표 의원이고, 어차피 내년 총선에서 이철희 의원은 지역구를 받아서 나가야 되고 표창원 의원은 용인에서 나가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내년 총선이 어려워질 거라는 생각을 하고 지금 그냥 손절하고 이미지 세탁하는 게 낫겠다라는 계산기가 작동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평가, 초선 의원들, 일 열심히 하는 초선 의원들이 나가고 왜 민주당은 다선 의원들은 한 번 더 해보려고 저렇게 발악하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를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다른 큰 이슈가 경찰청장이 더불어민주당 정책연구원에서 만든 자료를 서울경찰청 전 직원들이 볼 수 있도록 했다. 이 뉴스가 주목되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검찰개혁은 정치적 독립, 직무상 독립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검찰개혁이 된 거죠. 더 중요한 게 경찰개혁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경찰이 공무원이니까 헌법상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정말 엄중한 의무입니다. 그리고 그 정치적 중립 의무를 한순간에 깨트리는 그런 행위가 일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서울경찰청 경찰관 분들 전부 더불어민주당 당원 가입하셨습니까? 지금 검찰 개혁한다 그러고 검경 수사권 조정한다 그러니 문재인 좌파시권 세력에 충실한 지팡이가 돼서 부역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정말 어쩔 줄 몰라 하시는 겁니까? 엄청난 문제죠. 경찰청장 사퇴해야 될 사안이죠. 문재인 대통령, 정말 우리 국민의 대통령이라면 경찰청장 빨리 거취 결정하셔야 됩니다. 민중의 지팡이, 국민의 지팡이가 아니라 민주당 좌파집권 세력의 지팡이가 지금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또 다른 눈에 띄는 이슈는 교육개혁 관련 논의들이죠.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교육부 장관 등 교육개혁 관련 정부 부처 회의에 참석해서 정시 30% 확대를 지시했습니다. 이것도 전형적인 조국 사태를 가리기 위한 물타기 행위입니다. 진정성이 전혀 안 보입니다. 며칠 전에 우리 인원고 학생들이 학교 현장에서 벌어지는 그 정교조 선생님이라고 추정되는 그 7, 8명의 선생님들에 의해서 자행된 사상 독재, 그리고 따돌림, 정치 쇠뇌에 대해서 고발한 바 있습니다. 그때 제가 이게 인원고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금 학부모 신분이신 분들, 그리고 지금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 많이들 공감하실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교육 현장에 교육교사는 없고 정치교사만 존재한다. 교사들이 학생들의 학력을 높이고 그리고 더 많은 배움을 줄 생각은 안 하고 하향 평등화, 결과의 평등을 가르치려는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찬 정치교사들만 존재한다. 제가 오늘 몇 분하고 좀 통화를 했습니다. 고등학생을 키우시는 부모 자격이 되시는 분들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심각하다는 지금 교육 현장의 현실을 듣고서 정말 많이 놀랐습니다. 어떤 한 분은 자기 자식이 좀 공부를 잘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학교 담임이라는 사람이 공부 잘하는 그 학생을 뭐 일으켜 세우고 비아냥거리고,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학생을 괴롭히는 거죠. 그러면은 학생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공부를 좀 등한시하려는 학생들은 그 어린 마음에 그 선생님에 대해서 뭐 정상적이지는 않지만 좋아하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치교사들의 특징이, 전교조 선생들의 특징이 학교에서 선생이 되려고 그러지 않고 학교에서 교육을 하려고 그러지 않고 정치를 하고 학생들의 인기를 얻으려고 합니다. 공교육은 완벽하게 망가졌다고 합니다. 지금 전교조 선생들조차도 학교에서 공부를 가르치는 건 아니고 공부는 학원 가서 하고 학교에서는 더불어 잘 사는 사회, 그리고 거기에 맞는 인간교육이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더불어 잘 사는 사회, 그런 게 있으면 좋죠. 그거를 부르짖었던 사람이 칼 마르크스 아니겠습니까? 공산주의의 핵심이 뭡니까? 다 잘 사는 사회 아닙니까? 그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혁명을 하고 그 혁명의 주체는 프롤레타리아 아닙니까? 그게 공산주의 아닙니까?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교육개혁을 얘기를 하려고 했으면 이 전교조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 전교조라는 교사 집단이 우리나라 학생들, 학부모들이 원하는 그 교육을 방해하고 있는데, 정말 엉망으로 만들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그 논의를 하는 게 교육개혁의 핵심이 됐어야 합니다. 고등학교 학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 이유가 뭡니까? 대학을 잘 가기 위해서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대학이라는 데는 다른 거 다 떠나서 공부하고 학문을 배우는 데 아닙니까?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학력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정말 이럴 바에는 문재인 좌파 집권 세력이 정교조로 조직을 업고 다니고 그 양반들 말만 듣고 교육 정책을 할 바에는 정시 100%로 하고, 그리고 그 정시에서 뽑을 때 수능을 80% 이상 비중을 두고, 그리고 내신하고 학생부 평가는 20% 미만으로 반영하는 그런 입시 제도를 운영하는 게 현재 상태에서는 가장 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억나십니까? 예전 전두환 군사정권 시절에는 과외가 금지가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1989년부터 과외 금지가 조금 완화가 되죠. 뭐 대학생들이 과외를 할 수 있고 뭐 이런 그 정도 수준. 또 더 지나서 2000년대 들어서 2000년 4월에 우리나라 헌법재판소가 그 군사 독재 시절부터 있었던 과외 금지를 위헌 판결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때부터 전면적인 과외가 허용되고 우리나라 사교육 시장이 급성장을 하고 뭐 재벌급 학원들이 등장하고 뭐 이러면서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온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50 이상 되신 분들은 그래도 그때 학력고사 제도가 주입식 교육이네, 암기식 교육이네, 학생들을 공부기계로 만드니 해도 가장 공정했다고 그렇게들 얘기를 하세요. 근데 물론 지금 그 옛날로 돌아갈 수는 없고, 그렇지만 대학이라는 데를 가려면 그래도 학력이 제일 중요한 거니
수능 비중을 훨씬 높이고 정시 100%로 뽑는 게 가장 공평하다. 그리고 전교조가 장악한 지금 공교육 현장에 보내기 싫은 부모님들도 있잖아요. 다니기 싫은 학생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학교 밖으로 데리고 나와서 다른 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그분들이 그 아이가 대학을 갈 수 있게 그런 제도도 만들어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수시 전형이 거의 대부분인 지금 제도에서는 고등학교를 제대로 졸업하지 않고는 대학을 갈 수가 없을 지경이에요. 이 시청자 여러분, 아니 고등학생 정도면은 1년 정도 공부 안 하고 방황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여자친구를 사귀었는데 실연을 당했다고 한 1년 놀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친구들 시절에는. 그리고 공부하기가 싫어서 아니면 부모가 이혼을 한다든가 아니면 집안에 우환이 있어서 한 1년 진짜 방황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입시 제도로는 방황을 했다가는 대학 못 갑니다. 좋은 대학 못 갑니다. 그렇지만 수능을 잘 보고 100% 정시라면 충분히 한 해 재수를 한다든가 이러면 충분히 극복 가능하죠. 정말 열심히 공부를 새로 시작한다면은. 지금 우리나라 교육이 누구를 위해서 존재합니까? 정교조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보지 않으십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변죽만 긁고 있어요. 모든 정책이 다 그렇습니다. 허황되고 비논리적이고. 어제는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1%대를 마크할 거라고 한국은행이 발표를 했습니다. 뭐 특별한 경우가 없으면 그럴 거다 이런 얘기인데, 외환위기도 아니고 뭐 글로벌 금융위기도 아닌데 왜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이 모양입니까? 지난 2년 전부터 얼마나 그 많은 주류 경제학자들, 저명한 경제인들이 우려를 표명했습니까? 소득주도 성장이나 아니면 주 52시간제 도입은 우리나라 경제를 망하게 할 것이다. 경제정책 기조를 빨리 바꿔야 된다. 이 얘기를 정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했지 않습니까? 근데 문재인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그때 당시 청와대 장하성 정책실장 6개월이면 좋아진다. 연말이면 좋아진다. 내년이면 좋아진다. 이러고 지금 2년 반이 지난 거 아닙니까? 결국에는 지금 망할 게 눈에 보이니까 이제 한다는 소리가 대기업 찾아다니면서 대기업 CEO들과 사진이나 찍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정작 중요한 거는 누누이 저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노동개혁입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전환기회를 맞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전통적인 제조업은 또 다른 우리나라가 잘할 수 있는 첨단 제조업으로 산업구조를 개편해야 되고 그리고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야 되고 사양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그러한 새로운 먹거리 산업에 유연성 있게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시켜야 되고 결국은 노조를 개혁하고 노동 유연성을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었거든요. 제가 한 2년 반 전에 기억나는 일이 하나 또 있는데요. 그때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에서 그래서 좀 잘 나가시는 그 경제학 박사님이랑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깜짝 놀랐었어요. 뜬금없이 자영업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영업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그분이 저한테 적폐청산을 해야 되는데 경제적인 적폐청산도 반드시 필요하고 그 중에 하나가 자영업 구조조정이다. 근데 저는 그때 그 말씀에 대해서 반대를 했어요. 인위적으로 어떻게 대기업도 아니고 인위적으로 그렇게 구조조정을 하면 자영업자들은 어디 가서 그걸 하소연하냐. 이게 우리나라의 특징으로 보고 그거에 알맞는 정책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린 적이 기억납니다.
근데 문재인 좌파 집권 세력이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하면서 그 자영업자들이 지금 자체적으로 구조조정되고 있잖아요. 다 지금 자영업을 접고 계시잖아요. 저는 문재인 좌파 집권 세력의 그 정책 위반자들이 이거를 충분히 미리 인지하고 이거를 했다고 보는 게 합당합니다. 이렇게 많은 희생자들을 양산하고 피로 물들인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결과가 국가 경제를 더 어렵게 하고 구렁텅이로 몰아붙이는 그런 일들이 되어버린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문재인 좌파 집권 세력의 반성, 대통령의 사과 한마디조차 없습니다. 경제개혁을 하려면 민주노총을 어떻게 해야죠? 그리고 노동 유연성을 확보해야 됩니다. 한 2년 전인가요? 민주당 국회의원이 스웨덴을 갔다 오고 하죠. 그 스웨덴의 선진 노사 정책을 배우기 위해서 갔고 거기에 고용노동부 관리를 만나서 그 선진 노사 정책에 대해서 한 말씀 듣겠다 이런 질문을 던지니까 그 관리가 가장 중요한 게 노동 유연성이라고 했다 그러잖아요. 그때 민주당 의원이 깜짝 놀랐다고 그러죠. 정반대의 대답이 나올 줄 알았는데. 아, 그렇습니다. 스웨덴이라는 나라가 3인주의 정책을 유지하고 있는 나라 아닙니까? 그리고 노동자들을 항상 우선시하는 나라 아닙니까? 근데 그 나라는 가장 중요한 게 노동 유연성이고 그 노동 유연성을 통해서 희생되는 노동자들을 재빨리 교육시키고 그리고 그 교육 과정에서는 국가의 재정을 써서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고 그래서 교육을 끝마친 다음에 재취업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맞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전통적인 제조업 중에 특히 자동차 산업만 보면 지금 전기차나 아니면 수소차로 몇 년 안에 대폭 인력들을 구조조정을 해야 됩니다. 근데 전통적인 자동차는 엔진을 조립하고 그리고 엔진 관련 부속 그리고 변속기 관련 부속들 중에 전기차에 맞지 않는 부분들의 인력들이 필요가 없어져요. 그러면 그분들에 대해서는 빨리 유연하게 재배치를 하든지 아니면 그분들을 재교육시켜서 다른 분야로 취업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지금 쉽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드린 것 뿐인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 지금 많이 급해 보이시죠? 오늘 어떤 한 언론 보도를 보니까 만기 칠람이 드디어 시작됐다라는 보도가 있더라고요. 왜 다급해지는 거죠? 밑에 지시를 했는데 제대로 안 되니까 드디어 직접 나서서 이것저것 다 챙기는 거죠. 그럴수록 국정은 꼬이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어떠한 일을 할 때 그 일의 가장 핵심이 뭐냐 그리고 그 일을 풀 때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 그거를 먼저 파악해야 되는데 진영에서 봤을 때 우리가 뭘 잘해야 이 정권을 유지할까? 이런 생각부터 하니까 뭐가 잘 될 리가 있겠습니까? 이번 시간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